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주에 관한 주요 이슈를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부회장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올 3월에 미국이 주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국제 파트너로 참여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53년 만에 우주 비행사들이 달로 가서 비행할 계획인데 이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와 목표가 뭡니까? 네, 아르테미스 계획은 말 그대로 문투말스 계획이라고 합니다. 달에 가보고 거기서 이제 경험해보고 다시 화성으로 가는 건데 그걸 위한 그 모든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먼저 종합 연습, 리허설하는 게 아르테미스 2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주로 나가게 되면은 방사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지구에는 이제 방사능이 날아오면 지구 자기장 그 남극, 북극 자기장이 이제 막아주거든요. 우주에는 막아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방사능을 직접 부딪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가끔 또 가다 보면은 태양에서 그 플레어라고 그러죠. 뭐 이제 그 폭풍이 일어나고 태양 폭풍. 그런데 상황이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또 우주를 가면은 우주에는 중력이 미세하거든요. 네. 거의 중력이 없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육이 금세 약화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신체 모든 게 바뀌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하고 또한 이제 우주에서는 이제 4명의 보통 우주인들이 가는데 가다 보면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고 심리적인 어떤 뭐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다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주에 갔다가 지구로 돌아올 때는 굉장히 빨리 옵니다. 초속 한 11km쯤으로 오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어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이 맞닥뜨릴 수 있는 걸 다 연습해본 리허설을 하는 게 아르테미스 2 계획입니다. 네, 결국 우주에 가기 위한 전반적인 사전 리허설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르테미스 2호가 또 의미가 있는 이유가 또 우주선에 우리가 독자 개발한 큐브 위성이 실립니다. 우리의 우주 항공 기술도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먼저 관련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무게 5,000kg에 달하는 유인 탐사 로켓이 거대한 운반 장치에 실려 발사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가 준비를 마치고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우주 공간에 도달하면 우주 비행사 4명이 오리온 우주선에 탑승해 달 궤도를 돌게 됩니다. 1차 발사 시도일은 다음 주로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된 큐브 위성도 이 우주선에 실립니다. 인류가 화성으로 가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나사 주도하에 민간 우주 기업 및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은 고도 7만 킬로미터까지 오르면 타원 궤도를 돌면서 태양에서 방출되는 우주 방사선을 측정합니다. 앞으로 달 탐사가 활발해질 때를 대비해 우주 방사선이 비행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도 탑재돼 방사선 환경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주용 반도체 개발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성이 이번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미국이 진행하는 3단계 달 탐사 프로젝트 등 국제 협력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 큐브 위성이 실린다고 하니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기분이 드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2호가 당초 미국 현지 시각으로 2월 8일에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3월로 미뤄졌죠. 이유가 뭔가요? 네, 모든 걸 이제 실제 발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죠.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마지막 점검이 웻 리허설이라고 있습니다. 웻 드레스 리허설이죠. 이제 드레스는 옷에 정말 물이 젖을 정도로 하는 그런 테스트인데 발사는 하지 않지만 정말 수소, 연료를 다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료를 다 채웠는데 수소가 누출이 됐습니다. 네. 2월 2일 날 누출되니까 만약에 쏘는데 누출되면 폭발하겠죠. 그래서 연기가 됐고 지금 나사 발표를 보면 3월 6일에서 11일쯤에 발사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사 시각이 또 늦춰진 거라고 네. 예상이 되는데요. 또 아르테미스 계획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정책 명령 1호에 서명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1단계 때 추진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1단계는 이제 2단계는 뭐든 진짜 경험하는 것이고 1단계는 일단 비행이 잘 되는지 1차적인 그런 준비 단계입니다. 2022년 11월 달에 발사가 로켓이 됐고 정말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로켓에 실리는 우리의 큐브 위성, 기존 위성과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아까 방송에 잠시 보시면 네. KRAD라고 되어 있습니다. RAD는 레디에이션 방사능이지 않습니까? 네. 우주의 방사능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K 라디에이션 큐브가 이제 정식 명칭인데 1큐브는 대개는 10cm 짜리 정육각형을 1큐브를 하거든요. 네. 저거는 12큐브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이게 12큐브 맞습니다. 저게 12개짜리인 거 12U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면 약 1000km쯤부터 58,000km 사이에 방사능대가 있습니다. 그걸 네. 우리는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반 알렌대라고 그 방사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방사능은 말하자면 그 전하량이 이제 이게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이제 우주선이라는 게 다 반도체가 많이 실리지 않습니까? 다 작동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도 들어가고 그러면 컴퓨터에 들어있는 이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네. 이거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반도체를 거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저기 실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실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그 나라 스페이스가 이제 저걸 전체적으로 이 설계하고 제작을 하고 이 KT는 KT셋은 이제 그 송수신 시스템을 네. 맡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아르테미스 계획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61개국이 가입돼 있거든요. 협약에 가입했는데 뭔가를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우주선에서 쓰는 로봇 팔 그런 네. 것들만 또 기여하기도 하고 합니다. 한국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큐브 위성 개발을 위해서 국내 4개 기업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큐브 위성이 결국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는 역할로 활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이 이제 방사능이 있다는 건 알죠. 왜냐하면 수없이 또 우리가 우주선이 지나갔으니까. 하지만 이게 특정 중요한 장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사람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만 우리가 사람이 무사히 이제 그러면 이제 방호복도 어떻게 입어야 된다든지 네. 또 컴퓨터에는 방사성을 견디려면 뭘 보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뭐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우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달에 머무르면서 화성 같은 이 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전초 기지를 만들겠다는 건데 1960년대, 70년대 추진했던 이 아폴로 미션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아폴로는 정말 정치 전략적인 경쟁입니다. 미소 냉전 시대에 서로 우리가 우주에 먼저 나가봤다라는 네. 차원에서 국가 위상도 있고 우주에 나가지 않으면 마치 게임에서 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 군사 안보 전략적인 경쟁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우주 경제를 만들기 위한 우주에서 정말 뭔가를 채굴을 하고 자원 채굴을 하고 또 우주에서 뭔가를 제조를 하고 또 우주에서 인류가 이제 만약에 지구에 소행성이 또 날아와가지고 옛날에 공룡이 멸종을 하듯이 인류가 멸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위한
대체 항성을 만들어놔야 된다. 우리가 이주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인류의 영속성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우주 개발인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기도 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폴로 미션 왜 아폴로 미션인가요? 아폴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최고 우주의 신이죠. 그래서 아폴로 미션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아폴로. 그리스 신화에. 그래서 이번에는 아르테미스지 않습니까? 네. 아르테미스는 아폴로의 이란성 상둥이죠. 그리고 달의 여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또 아폴로에 맞춰서 이렇게 재미있는 그리스 신화를 동원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또 이 아르테미스 2호가 달을 비행한 후에 안전하게 귀환한다면 다음 3단계는 또 어떤 구상일지 예, 궁금한데요. 재밌죠.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있거든요. 3단계는 뭔가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그다음에 달에 내려와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단계는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겁니다. 예, 달에 착륙하는 건데 착륙을 하면은 정말 아폴로 11호 착륙 이후에 73년도까지 이제 갔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처음 하는 것이죠. 네. 달에 53년 만에 처음 가는 것인데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달을 자주 갈 수 있는 계획이 생기겠죠. 아폴로 4호는 이제 지구에서 곧바로 가기 너무 힘드니까 네. 지금 2030년 되면 국제 우주 정거장 ISS라는 게 이제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면 뭔가 대체를 해야 되겠죠. 게이트웨이라는 우주 정거장을 새로 만듭니다. 이거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정부나 어떤 다른 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상업 우주 정거장입니다. 네. 기업이 하는 것이죠. 그 기업이 그걸 만들면 그걸 활용해서 달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럼 훨씬 가기 쉽겠죠. 이제 그게 4단계고 5단계는 그걸 이용해서 사람이 이제 더 자주 이제 달에 가게 되고 마지막 6단계는 달에다가 영구적인 거의 반영구적인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단계별로 또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달에 갈 수 있는 게 머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네.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또 3단계가 그러면 결국 달에 직접 사람이 착륙하는 그렇습니다. 거라고 이해하면 네. 될까요? 근데 또 지나치게 아쉬운 화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아르테미스 2호 임무 후보로 거론됐던 한국계 최초 우주 비행사가 있죠. 조니 김입니다. 이 조니 김 씨의 최근 근황을 뉴스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arrival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미국 LA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로 선발됐던 조니 김이 245일간의 탐사 임무를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8개월의 우주 생활, 가장 그리웠던 건 가족과 한국 음식이라고 털어놨습니다. And rice and and dried seaweed, and those are things that I kind of grew up on. And I just didn't have much of that so being able to have that a little bit at home was really nice. 조니 김은 우주에서 고추장을 듬뿍 넣은 버거를 만들어 먹는 등 한국 음식에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Technically Korean, but of course cookie. So for that in the fridge, we got over here spam and eggs gochujang taco. That's pretty good. 미 해군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하버드 의대 출신이라는 경력으로 주목받았던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의 우주항공청 출범에 대한 기대도 밝혔습니다. I know CASA, the Korean Space Agency, is just starting up, and I'm very, very proud of that, and I'm looking forward to that. 조니 김은 우주에서 본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지구의 오로라를 꼽으며 인간이 우주로 가는 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영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이 우주선에 되게 익숙하게 볼 수 있는 한국 음식들도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색다르고 고추장 신기했는데요. 또 우주 네. 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비행기에서만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우주선에서도 맞습니다. 고추장을 먹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또 아쉽게도 지금 화면 속에서 확인하신 조니 김 씨, 아르테미스 2호 우주 비행사로 최종 후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 조니 김 씨가 8개월간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임무가 네, 있을까요? 조니 김이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유사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음파로 자기 눈을 검사한다든지 오. 의사가 아니면 사실은 하기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우주에 가면은 여러 가지 중력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혈관 조직이 어떻게 될지 혈관이 굉장히 바뀌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압력이 많이 가면은 혈관이 압력이 줄어들면 부풀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혈관 변화가 사실 사람 생명과 바로 연관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미세 중력 상태에서 이 골수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실험하고 또 식품 연구도 했었습니다. 뭐 고추장도 나왔고 김치도 나왔긴 했지만 그런 거 다양하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로봇도 이제 어떻게 잘 작동하는지 이런 것도 또 하고 지구에서 그 우주에서 지구에 있는 로봇을 작동도 해봤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면 지구에서 우주에 있는 로봇도 작동할 수 있겠죠. 이런 실험들을 조원익님이 직접 했습니다. 네, 이번에 탈락했지만 나중에 다시 또 우주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갈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우주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험을 해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보면서 또 조니김 우주 생활하는 동안 김치 쌀밥이 그리웠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한국인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쭤볼 텐데요. 올해 달 탐사의 스페이스 X 상장 등 우주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우주 개발 환경도 좀 달라지고 있죠. 네, 우주 개발 환경은 과거에는 아까 아폴로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소련의 옛날에 스푸트니크 이런 것들은 다 국가 주도의 개발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기업의 어떤 창의성이나 또 경제적으로 가려고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들어야 원가가 적게 들어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부가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 뭔가를 절약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간 기업들이 마구 나타나면서 드디어는 이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우주에 나가는 이런 이제 활동이 나가게 생기게 됐죠. 예를 들면 2000년도에는 그 블루 오리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우리 분들은 아마존 하면은 다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이조스 하면은 이게 IT 기업 대표다 이렇게 생각 들죠. 네. 근데 이 제프 베이조스는 어릴 때부터 우주에 나가는 꿈을 꾸고 우주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아마존을 했고 아마존에서 성공하자 2000년도부터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2002년에는 스페이스 X,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 X를 창업했고 그리고 2004년에는 버진 갈락틱이라고 하는 또 그런 우주 기업이 또 미국에서 탄생했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도 생기고 중국도 이제 그 국가 주도도 했지만 미국 따라서 여러 가지 민간 기업들을 네. 이제 뒤에서 정부에 밀어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뉴스페이스 이런 그 과거에 정부 위주로 하던 걸 올드 스페이스, 지금 이제 민간 위주로 하는 걸 뉴스페이스랍니다.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민간 기업도 참여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옴으로써 또 우주에 더 빨리 가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언급하셨지만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달에 착륙하는 3단계 이후에는 4단계, 5단계, 6단계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주 탐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테미스 계획이 문 투 마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M2M 계획이라고 네. 합니다. 달을 일단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화성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을 아까 지금 1단계는 완료했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2단계가 될 것이고 네. 28년에 3단계, 그다음에 30년에 4단계, 5단계, 그러면 6단계로 이제 넘어가겠죠. 이렇게 될 텐데 결국은 6단계가 지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우주선들이 이 달에 착륙을 합니다. 착륙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동안 화성 개발에 주력을 했거든요. 네. 2050년까지 달에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고 했는데 일단 그걸 잠정 중단하고 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화성에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20년 이상 걸리지만 달에는 10년 또 걸리지 않는다. 이게 일론 머스크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마지막 이제 무슨 배행은 성공했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달 화성에 보낼 스타쉽이라고 하는 네. 거대한 로켓이 있습니다. 이 로켓을 가지고 달로 직접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단계가 되면은 이제 착륙을 하지 않습니까? 3단계는 이제 가서 SLS라고 하는 그 나사가 설계하고 보잉 등등 업체가 이제 민간 업체가 만든 SLS를 타고 달까지 가면 거기에 이제 다시 스페이스X가 만든 네. 그 착륙 장치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쪽에서 옮겨 타서 달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방식으로 도킹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재밌고 다양하게 이루어지죠. 네, 방금 언급하신 이 일론 머스크 사례도 그렇고 우주 산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다르게 또 민간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우주 관광 분야는 2000년대부터 민간 주도로 활성화됐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우주 관광 시대를 열 우주선이 공개됐습니다.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한 민간 기업이 개발한 유인 우주선 시험 모듈입니다. 하강과 동시에 완충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순식간에 속도를 줄이면서 내부 충격을 흡수합니다. 우주선 속 달걀도 깨진 곳 하나 없이 멀쩡합니다. 이 기업은 우주관광 안전을 위한 핵심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며 2028년 중국 첫 우주관광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6억 원에 달하지만 벌써 로봇 회사 고위 임원과 유명 배우 등 20여 명이 관광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 국내에선 설립 3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 기업이 충분한 기술력을 갖췄는지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우주 개발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최근 민간 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지난 9년간 6배 가까이 늘어 오는 2030년에는 10조 위안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도 민간 우주 기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민간 우주 기업은 이미 600곳을 돌파했습니다. 우주관광, 위성통신 등 민간 우주 산업은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중국의 우주선 영상 확인해 봤는데요. 설립이 3년밖에 안 된 기업이 개발한 우주선이라서 논란이 있긴 한가 봅니다. 우주 관광 비용이 우리 돈으로 6억 원이면 경쟁력이 있는 가격인가요? 되게 싼 가격으로 봅니다. 성공한다면. 지금 이제 그 인터스텔라라는 중국 우주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이 이제 찬웨저라고 하는 1호를 지금 우주 관광 캡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으로부터 2028년에 운행하겠다 해서 이제 우주 관광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 우주선을 타고 한 100km쯤 지구에 올라갑니다. 실제로 요거는 이제 실제 우주라기보다는 준궤도라고 합니다. 준궤도. 약간 이제 우주까지는 못 미치지만 그 가까이 가거든요. 100km가 우주하고 이 대기하고 중간 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까지 올라가는 가서 한 3에서 6분 정도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분단위라면 꽤 비싸겠습니다. 근데 6억 원이면 사실 싼 가격이라고 하시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비싼 가격처럼 느껴지거든요. 왜 싼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우주 여행은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1년부터 되게 했는데 재밌는 일은 데니스 티토라고 하는 미국 사업가가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우주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서 러시아에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 네. 소유저라고 하는 우주선이 있는데 여기를 태워가지고 우주에 내보냈다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 받았는가 하면 2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네. 2천만 달러면 250억 넘죠. 280억쯤 되죠. 네. 우리 요즘 하나로 따지면 훨씬 비싸죠. 한 100배쯤 비싸죠. 그리고 지금 나사 국장하고 있는 미국의 나사 국장하고 있는 제러드 아이작맨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억만장자거든요. 이 사람은 스스로 몇 천만 달러를 내고 자기 친구 등 함께 4명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구에 나갔다가 일주일간 있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부자들의 놀이처럼 느껴지긴 맞습니다. 하는데 이게 그럼 언제쯤 대중화가 될 수 있을까요? 대중화는 이제 사실 스페이스X가 앞으로 100명 이상 태울 수 있는 스타쉽을 이제 그 상용화 곧 할 겁니다. 네. 그게 되면은 그걸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스타쉽을 몇 번이나 쓸 수 있냐가 관건인데요. 뭐 50번, 70번, 100번 또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한 70번쯤 쓰면은 50번만 쓰면은 1kg당 30달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서비스료까지만 뭐 100불 한다 하더라도 100달러 보통 우리 체중이 한 뭐 60kg, 70kg, 네. 50kg 친다면 5,000달러입니까? 5,000달러죠. 5,000달러로 우주에 나갔다 오서 5,000달러면 사실 뭐 1,000만 원 미만이죠.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는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가 하면 이 스타쉽을 타고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안에 다 가는 우주 관광이 아니고 초고속 지구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구 밖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우주선을 타고 그 뉴욕을 가고 파리를 가고 뭐 남아공화국을 가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길 거다라고 스페이스X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죽기 전에 꼭 한번 경험해보고 반드시 싶은- 탈 겁니다. 네, 저도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 중국의 우주선 방금 확인해 보셨는데 또 뉴스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민간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또 실제로 우주 관련 시장도 급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8월에 또 달 남극에 착륙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우주로 확대됐는데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미국은 그 정말로 이제 물론 나사가 이제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많은 민간 기업들이 또 자기 스스로의 상업적인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목표와 국가의 목표가 결합을 해서 지금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아까 중국의 우주 관광은 값이 쌌지만 네. 그 외 나머지는 중국은 정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누리호 같은 경우를 보면 누리호로 이제 1kg을 우주에 보내는 걸 발사 단가라고 하거든요. 우주 발사 단가라는데 누리호를 발사하면 32,000달러쯤 듭니다. 32,000달러 얼마쯤 되는 거죠? 32,000달러. 32,000달러 1kg에. 네. 그런데 그 아까 스타쉽으로 쏘면은 30달러 이하로 줄어든다거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분의 1로 줄어들죠. 네. 앞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근데 중국은 그만큼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경쟁력이 있거든요. 원가 경쟁력인데 중국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서방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굉장히 협력, 그 글로벌 그 저기 스플라이 체인에 이제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미국이 그 스페이스X가 발사하고 있는 우주선에 보면은 이런 날개 같은 게 보입니다. 네. 이걸 그리드 핀이라고 하거든요. 이 그리드 핀을 한국에 있는 기업이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네. 요 그리드 핀이 한 작년인가 보면은 스타쉽이 이제 그 일단이 우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젓가락에 탁 걸립니다. 그 걸릴 때 딱 잡아주는 거 그게 그리드 핀이거든요. 그런 그걸 한국 기업이 납품을 했다. 이러니까 지금 한국 기업이 그 굉장히 많이 여러 기업체가 납품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이제 자체 국내에 있는 기업들만 하고 있고 서로 교류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마도 확장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확장성의 차이도 언급해 주셨고 또 중국은 가격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주가 이렇게 정말 경쟁의 공간이 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나라든 우주 공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한 국제법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국제법의 헌법, 우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게 그 외기권 조약이거든요. 1967년도에 이루어진데 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주 공간, 달, 천체는 네.
국가 주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우주는 어느 국가의 소유도 아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주에 있는 자원을 채취하고 소유하는 건 정의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공해상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네. 공해상이 우리 대한민국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니고 저기 중국 것도 아니지만 거기 있는 물고기 잡는 거는 내게 될 수 있죠. 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나가서 지금 이제 달에도 이제 그 자원이 있고 화성에도 있고 소행성이라고 목성과 화성 사이에도 소행성 벨트가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소행성은 한계가 몇 경달러라고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답니다. 거기에 뭐 히토리도 있고 해서 그걸 채취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에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면 달에다가 이제 달의 남극 기지에다가를 건설할 거거든요. 거기에 건설해 놓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여기는 세이프 존, 안전구역을 설정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설을 갖춰놨는데 거기 아무나 들어와서 훼손하면 되지 않으니까 이 안전구역이 사실상은 반쯤의 영토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면 점유권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주는 뭐 어느 국가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또 어느 국가 것도 될 수도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고요. 더 재밌는 것은 달 협정이 있습니다. 달에 관한 협정이 문 어그리먼트라고 있는데 이 달 협정은 달은 어느 나라 소유도 아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놨는데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이 정말 우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아무도 그 달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선언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게 된 것이죠. 이래서 앞으로 우주에 관한 경쟁은 더 격화될 것이고 우주에서 이 우주의 땅이나 뭐 이런 걸 놓고 분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우주 공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주 개발은 또 국가나 기업 간의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인류가 도달하기 힘든 영역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소형 위성이 우주 산업 선점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제 정부가 2027년까지 초소형 위성 11대를 우주에 올립니다. 네. 이 초소형 위성에는 광학 렌즈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 광학 렌즈는 흑백으로 된 거는 해상도 1m짜리, 그 1m짜리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칼라는 4m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11대까지 올리거든요. 11대가 올리면 이제 군집 위성이 군집 위성이 되는데 이 11대를 올리면 하루에 같은 지역을 3번씩 방문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산불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태풍이라든지 재해, 재난 이런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이제 각종 농수산물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어디 가뭄이 있는데 거기는 뭐 농사가 어떻다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 와인 하면 어디가 제일 잘하죠? 엉뚱한 질문인데. 프랑스죠. 네. 근데 와인에 요즘 누가 어디가 1등하면 그 나파밸리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가 1등이거든요. 왜 성공했냐면 인공위성 가지고 이 생태를 계속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프랑스보다 더 좋은 포도를 생산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 농법에도 다 적용이 되겠죠. 네. 이 정보가 다 공개가 됩니다.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 많은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겠죠. 이걸 재가공해서 팔 수도 있고 또 이걸 재가공해서 자기가 농업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또 우리 많은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걸 또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지자체도 재재난 방지에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회를 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또 초소형 위성이 우리 일상 곳곳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까지 알아봤는데요. 머지않아 이 많은 국민들이 달에 또 갈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부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